북한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5명의 명단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로써 남북관계와 체육 전문가가 포진된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오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조금 전에 이 대표단 명단을 통보해 오면서 이제 진용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 2년여 만에 개최될 예정인데요. 일단 이번 회담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전에 남북 회담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 장소 그리고 회담의 격을 맞추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랜 동안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대단히 경색되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히자마자 바로 고위급 회담으로 남북 간의 직통 전화가 개설되고 실제 내일 회담이 성사되기 이르렀습니다. 이런 걸 보면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의 참가 플러스 알파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이산 가족들에 대한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북핵 문제에 대한 의제까지는 나아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과 대화할 때 방심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경계해서 회담 자체를 경색 국면으로 흐게 할 필요는 없다. 북한도 현재는 핵무기 고도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대화에 나서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남북 대화의 물꼬가 북미 대화로 이어져서 결국은 궁극적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 실현하는 데까지의 첫 단계로서의 그 목표를 잘 설정하고 차근차근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고위급 회담에 이제 인사가 확정됐잖아요. 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잘 짜여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평창 올림픽에 상당히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냐. 왜냐하면은 리성건 조평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대남 전략이나 이런 것에 상당히 남한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리성건 같은 경우는 김정은 체제 때 굉장히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종수, 원기루 체육장관 같은 경우는 이 체육 관련돼서 상당히 조예가 또 많아요. 네. 또 인도네시아 아시안 게임 때도 사실 선수단을 이끌고 간 경험도 있고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사실 실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럴 때 실무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전해성 통일부 차관 같은 경우도 이 개성공단 실무 이런 데 상당히 그 당시에 실무를 아마 책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북한 쪽에는 상당히 체육과 관련된 평창 올림픽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주력을 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정무 그러니까 체육부 장관도 돼 있고 문화관광체육부 차관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장차관급들이 이제 고루 포진됐다는 거는요. 그만큼 이번 회담의 의미가 상당히 깊다. 그러나 지금 우리 좀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평창 올림픽 평창 올림픽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아마 거기에 포커스 맞춰지지 당장 지금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접근하기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과거에 이제 보통 남북 고위급 회담 보면은 고위급 회담 하다가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다든가 해서 굉장히 파행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오이사 해체 조치라든가 개성공단 문제라든가 금강산 문제라든가 한미연합사 훈련 중단 문제나 이런 것들을 물론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번에는 평화 올림픽에 북한이 좀 더 주력하지 않겠나 일단은. 네. 거기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진전된 대화 모습이 좀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진전된 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우리 측에서도 통일부 장관, 차관까지 포함해서 장차관 인사만 3명 정도 포함될 정도로 상당히 이번 대표단을 중량급으로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평창 올림픽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현안을 북한이 들고 나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그 이산가족 당장 우리 지금 있을 그 지금 명절이 2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산가족 상무 문제라든가 또 개성공단 지금 중단된 게 해제한다든가 뭐 이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이 평화 올림픽을 담보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할 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제한돼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이제 그 한미 간의 어떤 문제라든가 또 한중 간의 문제 이런 또 유엔의 전체적으로 또 대북 제재 체제로 좀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북한의 의도한 대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은 줄 것은 주되 또 받을 것은 받는 이런 양면성을 갖고 아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같은 거는 이 실무에 밝기 때문에 뭐 정무적인 정치적인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회담에 임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네. 일단 회담이 화요일이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일단 이번 회담을 바라보는 좀 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보수 야당들에서 북한의 거짓 그 평화 공세에 그 노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은 네. 한반도의 정세가 변화되면 그 변화된 정세에 맞게 능동적으로 그 대북 정책들을 그 탄력 있게 대응해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이 보수 야당에서 현재 변화된 정세에 맞지 않게 늘 똑같은 그 대결적 자세로 이 남북 문제를 바라본다라면 좀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이 핵 고도화가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를 선언한 것은 대화에 그만큼 나서겠다는 절박함의 역설적 반증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도 시진핑 2기 체계가 안정화됨에 따라서 미국과 한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고 그 전제가 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협상의 테이블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도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반도 변화가 북한과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사이에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의 북한의 호전적인 모습만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이렇게 변화된 정세에 맞게 평창 올림픽을 적극적 계기로 활용해서 네. 작게는 체육회담부터 시작해서 설을 앞둔 이산가족 상봉,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 자세와 태도가 야당에게도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거 서양호 우리 대표님 발언이 좀 상당히 저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요. 자꾸 야당을 그 냉정적 사고로 이 남북 관계를 접근한다는데 냉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뭐 이 지금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북남 관계에서 사변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한마디 갖고 우리가 마치 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 좀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런 ICBM 그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뭐 신년사에도 밝혔지만은 ICBM이나 핵무기의 그 완성 단계의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평창 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 잠시 중단하는 거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개발한 것들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도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북한 제재는 제재고 대화는 대화고 이분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야당 입장에서 야당이 지금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한마디에 우리가 마치 무장 해적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거는 야당에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국가안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돌발적으로 바뀔지도 모르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평창 올림픽 기간 안에 뭐 ICBM을 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한반도 이 리스크가 극도로 또 긴장 관계로 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창 올림픽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평창 올림픽 끝난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 그걸 평화 올림픽 해주겠다. 그다음에 그 대가를 우리한테 지불해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가를 줄게 과연 비공식적으로 어느 정도 지불할 그 대가를 지불하니 이런 부분들이 다 아직도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쨌든 평창올림픽, 평화올림픽 대회에서 북한이 그나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대화를 끊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북한의 기본적인 대남 전략 전술, 이 화전양명 작전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조금 평화 모드로 가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가 바라보는 거지. 야당이 지금 이야기하는 북한 핵 문제 이걸 포기라든가 또 이 대남 전략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참 회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ICBM을 쏜다든가 핵무기 또 4차 핵실험 한다든가 5차 핵실험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그걸 안 한다는 담보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선언적으로 한 겁니다, 지금. 그 선언적으로 1차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면 남북 고위급 회담하고 빨리 이런 아까 북남 관계의 사변적 변화를 위해서 뭔가를 좀 대화를 하자 해서 물꼬를 튼 거지. 그 물꼬 자체가 마치 뭐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중단한다든가 뭐 이런 ICBM을 안 쏘겠다는 이런 전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견제구를 날리는 것 자체가 그것을 전적으로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고 그걸 또 뭐 냉전적 사고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말이나 그 심리에 기대자는 게 아니라 현재 정세가 변화되고 있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미일 중러와 유엔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도 그 한계치에 왔고 그 한계치를 벗어나기 위한 명분으로 핵 고도화를 그 조기에 기술적으로 검증도 되기 전에 선언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을 통해서 이 제재 압박 국면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평창 올림픽이 계기로 작용할 뿐이지 평창 올림픽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호전적인 자세를 뭐 평화적 자세로 바꿨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전체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서 보다 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야당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주목해서 남남 갈등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만이라도 그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과 협력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에서 지금 그 이런 그 남북 간의 대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저는 뭐 야당 대변인은 아니지만은 또 그리고 야당에서 지금 다만 이 지금 그 남북 관계 대화하는 건 찬성하지만은 혹시 또 있을지 모르는 여러 가지 좀 또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100% 지지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지금 역설적인 표현을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것도 역설적으로 보면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ICBM 도발을 하지 말라는 전제 하에서 남북 대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거지. 그것을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 이제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정치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국민의당 통합파에서는 이달 중에 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통합 반대파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개혁신당 창당 계획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사당 체제, 그러니까 이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교섭단체가 결성이 돼서 새로운 사당 체제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가능성이 있었다면 아마 당내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지 않고 바로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했을 텐데 현재 당내 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거 보면 사당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당내에서 이것을 중재하려고 중재파 의원들과 비례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고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하려고 하는 의원들과 비례 의원들 중에서의 통합 반대하는 측을 합쳐야 20명에서 22명이 되는 교섭단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당간 전당대회를 치르기는 과정까지 통합 찬성 측과 통합 반대 측이 당내에서 명분을 두고 삿바싸움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또 합의 이혼이라고 하는 방식, 즉 통합을 주도하려고 하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을 출당시켜서 당 의원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당내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은 교섭단체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아마 안철수 대표의 통합을 계속적으로 반대하고 당내 투쟁을 해나가는 그런 형국이 당분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 통합에 반대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출당 문제를 놓고 또 안철수 대표 측과 통합 반대파 측 간의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될 걸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합의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합의원 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반대파 측에서는 1차 목표가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를 대표직에서 일단 물러나게 하는 게 아마 그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게 물러나면은 이제 자산 처리 문제를 해야 되는데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 그 새로운 신당을 만드는 것보다는 안철수 대표를 물러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당을 새롭게 반대파가 접수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지금 전당대회라는 게 큰 또 산이 하나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을 좀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럼 합의위원 하면은 그냥 부양가족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이에요. 그럼 그게 이제 비례대표가 지금 13명이지 않습니까? 이 비례대표 13명이 그 출당 조치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탈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탈당 없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은 몸 따로 마음 따로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몸 따로 그러면 지금 그 13명 중에 제일 지금 반대하는 사람 이상도 의원, 그럼 정정숙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 지금 네. 그 통합 지금 반대하는 파들 그러거든요. 이 통합이 되면은 이 세 사람들은 회의할 때 사실은 몸 따로 마음 따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통합의 시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 비례대표 출당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지금 법적인 문제로 출당 조치를 시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탈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비례대표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국회 정족수와 관련해서 상당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장 합의를 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서 반대파는 안철수 대표를 대표직에서 일단 물러나게 하는 게 아니냐. 만약 전당대회에서 그 투표율이 떨어진다든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는 결국 안철수 대표는 통합 반대파의 백기를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비례대표 부분은 차후 문제가 아니겠냐. 네. 지금 당장은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하는 게 가장 관건이 아니겠나 봅니다. 네. 전당대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이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가 먼저 사퇴를 하고 그다음에 이 통합 여부를 전당대회에서 결정하다 이런 중재안을 내놨는데 이것도 찬반 양측에서 다 수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 통합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본인 당대표를 사퇴했을 경우에 과연 이 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거고요. 특히 통합을 반대하는 측도 안철수 대표가 대표라서 아니라서가 아니라 통합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의 통합 반대를 담보하지 않는 한 안철수 대표가 사퇴한다고 해서 그것을 수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중재파 의원들이 제기하는 중재안은 형식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어 보이지만 통합을 찬성하는 측과 통합을 반대하는 측이 모두 다 충족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전당대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통합 찬성하는 안철수 대표 측과 통합을 반대해서 전당대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통합 반대하는 측이 결국은 전당대회장에서 격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것이 뭐 물리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네. 합법적인 의사 진행 전술인 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뭐 모든 전술을 다 하겠다고 해서 결국 전당대회를 둘러싼 양측의 그 대립과 갈등이 가장 근본적이지 중재파 의원들의 노력은 기대와는 달리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설사 이제 전당대회에서 그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바른정당과의 또 통합하는 과정에서 물론 제3지대에서 바른정당, 국민의당에 들어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걸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안보 문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주의 극복 이런 문제를 겪었는데 결국 이 두 개 조건이 선제 조건이 국민의당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사실 유승민 대표는 통합하는데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최근에 뭐 여러 언론에서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전당대회나 전당원대회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추임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계속 통합 반대파가 호남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가 이 저지를 경우에는 바른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새로운 당을 만든다. 그럼 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계속 당 정체성 문제라든가 당헌 당규 문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통합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당장 그 금년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 두 통합 정당이 계속 티격태격된다면은 이게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이혼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낫다. 이거 통합을 해갖고 오히려 더 국민들한테 꼴사나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과연 국민들이 그 통합의 정신을 올바르게 받아들이겠냐는 부분이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하나 지금 고비가 지금 마지막 고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안철수 지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그 진퇴양난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는 2월 말까지 지금 2월 말은 안 되는 게 2월 초에 벌써 지금 평창 올림픽이 이루어지면은 그때는 지금 평창 올림픽이 정치권이고 모든 것을 블랙홀로 빨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3월 이후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이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좀 지나치게 뭔가를 서두르는 입장이 아니냐. 서두른다 하더라도 이 문재인 대표하고 뭔가 관계 설정도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해 본 바면은 제대로 지금 합의를 제대로 본 상황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만 지금 유독 지금 서두르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서 오는 화요일에 남북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 또 수요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전날 남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남북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지겠지만 또 위안부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국정 운영의 전체적인 과제보다는 아마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고위급 회담 직후이기 때문에 남북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 또 그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한 그 TF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에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들을 밝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과거 정부에서 합의한 안에 대해서 정부 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 내용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일 간의 미래 관계에 대해서는 그 보장하면서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산할지에 대해서 그 해법을 과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요. 특히 평창 올림픽이 안전적으로 보장되는 것들이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군사적으로 상당히 그 한미 동맹과도 긴밀한 연결이 필요한 북핵 문제에 대해까지 해법을 한반도 운전사론에 기초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적폐하고 소통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력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또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적폐 소통 문제는 뭐 계속 진행 중인데 이 적폐 청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지난 한 해 보내다 보니까 국민들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피로도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이제 11월 달, 12월 달은 거의 뭐 적폐에 대해서 언급을 공식적으로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금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아젠다에 대한 일부 그 성과를 좀 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이야기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이제 그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이 노척 문제, 이 노사정 문제를 어떻게 또 갈등 없이 잘 풀어갈 것인지 당장 지금 이제 4, 5월이면 춘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제로 이런 그 여러 가지 국내적인 상황들, 기업들의 문제, 또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금년에 지금 그 대외적인 환경이 지금 외국 같은 데는 거의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경제가 성장하는데 우리는 지금 법인세를 지금 더 강화함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 경제에 좀 역행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 그 영향을 미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아마 그 기자들이 상당히 아마 그 질문할 겁니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그 기자들과 소통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구체적인 점도 대답을 해줘야지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할 건 동의하고 또 아닐 거는 아닐 거라고 또 국민 여론이 또 형성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번에 그 신년 기자회견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래 봅니다. 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또 내일은 그 아랍에미리트의 이 칼둔 행정청장이 방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으로 인해서 불거진 논란들 이번 방한을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관심이 쏠리는데요. 글쎄요, 뭐 그 공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될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야당은 이번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이 과거 정부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하는 과정에서 UAE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그것을 무마하게 해서 임종석 실장이 국빈 방문을 한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보복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여당은 그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 UAE와 원전이든 무엇이든 간에 공식 계약 말고 이면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이면 합의였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설들을 흘리고 있는데 저는 뭐 이제는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이 두 문제를 선택적인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 여야 모두 자기 정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특히나 외교 당국이 당사자가 있는 외교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위나 운영위 차원에서 제한적이고 비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여야 정치 지도자들이 합의를 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중재해야 할 것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이제 세영호 우리 소장님께서 뭐 국민의 알 권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과거 정부 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뭐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름 하에서 여러 가지 뭐 폭로전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UAE 지금 그 칼톤 그 행정청장이 들어오는 이 부분들도 오면은 아마 상당 부분 해소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지금 뭐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고 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안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사실 여야 갈등 관계를 빨리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